박항서 신화의 뒷담화. 자, 즐거운 이야기였죠. 지난 주말 저도 토요일 사실 베트남 국가대표팀 축구를 한국의 지상파, 공중파에서 중계방송하리라고는 저 생각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하더라고요. 하고 저도 봤습니다. 저도 제가 베트남 국가대표팀 축구를 보려고 생각을 못했는데 봤습니다. 재미있더라고요. 재미있게 봤고요. 정말 전 베트남 팀이 이기기를 응원했습니다. 이유는 1. 박항서 감독 때문에, 2. 베트남에 대한 애정 때문에. 자, 뭐 결과는 잘 아시죠. 1대0으로 이겼고요. 그리고 박항서 감독 정말 다시 한번 그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베트남의 영웅이 다시 한번 영웅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1박 2일 동안 난리가 났다고 그럽니다. 저도 뭐 베트남 분들이 호치민이나 하노이에서 뭐 좋아하시고 하는 뭐 어느 기자는 광란의 밤이었다 이런 표현을 하던데요. 저도 기분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박항서 감독 뭐 언론 보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유명한 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감독이 아니었다고 그러죠. 우리들이 기억하는 것은 2002년도였죠. 히딩크 감독 밑에서 수석 코치.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른바 부산 아시안 게임 때 축구 대표팀 감독을 했는데 동메달밖에 못 따가지고 갑자기 잘렸어요. 그러다 이제 우리 프로 축구팀 감독 두세 군데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베트남으로 가셨는데 그때는 사실 굉장히 의기소침, 본인이 잘 나가지 못하던 시절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베트남 가서 1년 만에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잘 아시죠? 이른바 베트남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데서 뭐 우승했다고, 그런 데서 뭐 축구 좀 잘했다고, 그런데 베트남 그게 아닙니다. 첫 번째 이제 베트남 축구가 지금 랭킹 100입니다. 피파 랭킹 100이에요. 그래서 상대방들이, 비교하는 대상들이 대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아시안컵,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각국의 23세 미만 선수들 데려다 한 데서 준우승 해버렸어요. 베트남이 벌컥 뒤집혔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는 지난번 아시안게임에서 4강을 했어요. 아시아 전체에서 4번 한 겁니다. 벌컥 뒤집혔어요. 게다가 이제 이번에 스즈키컵은 왜 중요하냐? 베트남 사람들은 동남아시아에서는 넘버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베트남이요 동남아시아 넘버원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베트남이요 동남아시아에서는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예요. 제가 그 이야기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 거기서 스즈키컵에서 10년 만에 우승을 한 겁니다. 동남아시아를 제패한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이 엎어진 겁니다. 엎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영웅인데, 저는 거기까지 믿지 않습니다만, 호찌민은 이제 베트남의 국부지요. 영웅을 넘어서 국부입니다. 호찌민과 동급이다. 거기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베트남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요즘 베트남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 때문에요. 그런데 가장 더 많이 보고 있는 기업이 어딘지 아십니까? 박항서하고 바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동아지약이 잘 팔린답니다. 박항서 감독을 또 그 모델로 내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팔린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 베트남과 우리 관계를 한번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베트남에서요, 1위 기업, 우리는 현재 1위 기업이 삼성, 그 다음에 현대 이렇게 나가죠. 베트남 전체 기업, 이제 베트남의 이른바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 베트남의 500대 기업을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가장 잘 나가는 1위 기업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1등 기업.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휴대폰 만들고 TV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서 사는 TV는 다 베트남에서 만든 겁니다. 삼성전자가 팔고 있는 전 세계 휴대폰의 절반은 베트남에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20%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가장 큰 기업이 됐습니다. 게다가 베트남 경제의 3분의 1은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한국 기업이 7,000개가 나가 있습니다. 그 7,000개가 베트남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기업이, 그 관계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도 제 주위에서 중국에서 사업하시던 분들이 많이 공장 베트남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중국보다 사업 여건이 훨씬 낫다고 그럽니다. 게다가 임금도 훨씬 싸고요. 지금 베트남에서 대학 졸업을 하면은 평균 한 달에 한 35만 원 정도 받습니다. 한 1년에서 5년 차 이른바 신입사원들 급이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데는 한 65만 원 준다고 그럽니다. 한국 기업들이. 그러니까 2배나 월급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모두 한국 기업 들어가려고 난립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있는 한국어 학과는 굉장히 세요. 저도 지지난 학기에 서울의 모 대학에서 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봤습니다. 한 100명 정도 학생이 있는데 한 30명 정도가 외국인 학생이었고요. 거기서 10명 이상이 베트남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베트남 학생들이 참 성실하더라고요. 베트남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10국가 가운데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과외를 하는 나라, 학생들 과외를 시키는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나라 당연히 과외하죠. 중국 과외합니다. 일본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홍콩, 마카오가 과외합니다. 그 다음에 과외하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유교 문화권의 한 국가이기 때문에 교육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학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서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유학생 가운데 제일 많은 것이 중국, 그 다음에 베트남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집오는 작년도 지난해 시집오는 외국인 처녀들 가운데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을 제키고 베트남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은 우리 입장에 보면은 어떻게 며느리 국가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굉장히 상호 가까운 나라가 될 수밖에 없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요, 베트남이라는 나라는요, 우리하고 처지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중국의 끝에, 우리도 중국의 끝에. 그런데 베트남은 중국과 저항했습니다. 중국과 전쟁을 했습니다. 전 베트남의 나라가 그 자존심을 굉장히 높이 삽니다. 베트남은요, 그런데 들어가지고 프랑스와 싸워 이겼습니다. 미국과 싸워서, 미국은 뭐 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물러났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이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또 중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세계의 강대국과 싸워서 이긴 자존심 큰 나라입니다. 할 말 하는 나라입니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베트남 중국한테 말합니다. 전쟁합니다. 자, 우리 좌파 정부 중국만 하면 깨갱합니다. 패기가 없습니다. 자존심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김은정 씨, 인도도 과외예요. 맞습니다. 인도 상류층들 과외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산층까지, 가난한 사람까지 대학 입시에 대한 교육열이 높은 것은 우리 유교 문화권 국가들이 과도하게 높지요. 네. 그리고 우리 베트남과 우리나라의 관계 한번 제가 역사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옛날에요, 그러니까 고려 고종 때 일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내란이 일어났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이전 왕조, 이씨 왕조입니다. 우리나라에 뭐 존경하는 왕조가 없고, 왕이란 뭐 세종대왕 이야기 하겠지만, 이씨 왕조가 내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씨 왕조의 7대 손이 배를 타고 쉽게 말해서 도망을 갑니다. 표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도착했냐? 우리나라 황해도 옹진방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딱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몽골들이 쫓아오니까 이제 이분이 장군 출신이어가지고 동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몽골군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고려왕 고종이 성씨를 내립니다. 화산이씨라는 성씨를 내립니다. 화산이씨 성씨를 딱 받고 이분이 이제 구스로 살면서 벼슬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창한 감을 이루어요. 그런데 1995년도에 이제 베트남 우리가 이제 수교를 한데 화산이씨가 그 종친에서 베트남을 방문합니다. 그랬더니 베트남에 난리가 납니다. 사라졌던 이씨 왕조의 후손들이 나타났다고. 그래서 그 당시 뭐 공산당 서기장이 도이모이였습니다. 도이모이 같은 지도부에서 몽땅 환영식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화산 이슈에 대해서는 베트남 국민과 같은 대우를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베트남에서 중요한 사람들 오면 우리 화산 이슈 종친회를 갑니다. 그렇처럼 베트남과 우리나라 사이는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겠고요. 가끔 우리가 이제 베트남의 분들, 처녀들 우리나라에 결혼 와가지고 고생 많이 합니다. 참 지금도 가슴 아픈 게 그 신랑이, 한국인 신랑이 정신이 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신랑이, 총각이 베트남 이제 여자분과 결혼해가지고 여자분이 왔는데 고생시키다가 우리나라에서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베트남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제 이른바 한국으로의 결혼 문제를 베트남 정부에서 많이 통제를 합니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는 큰 틀에서 베트남 사람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아끼고, 특히 다문화 가정 정말 아껴야 됩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해서도 왕따 있어서는 안 되죠. 이번에 얼마나 인천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과의 관계는 한국 사회가 좀 전략적으로 봐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이 패권주의적 전략, 중국은 국가를 볼 때 수직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국은요, 미국은 국가에 다른 국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다른 국가 중에서 내가 힘 제일 센 놈이다. 힘 제일 센 놈이니까 니들 내 말 들어. 이게 미국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국가의 서열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황제국가, 너네는 왕조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은 나한테 복종해야 되는 이런 수직적 사고질서를 하는 게 바로 중국이에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는 겁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에게 그럼 시킨 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와 처지가 같은 국가들을 힘을 모아서 중국을 포위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되는 겁니다. 그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 자,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가? 일단은 베트남이죠. 안남. 베트남은 중국에 우리처럼 영향력 하에 있었던 국가입니다. 베트남은 그런데 중국에 저항하고 있죠. 베트남 과감히 미국 쪽 가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본인이 살고 있다는 걸 보기 때문에 중국 눈치 보지 않습니다. 미국과 과거 전쟁을 했더라도 미국 군함들 다 들어오게 합니다. 친미주의 정책 씁니다. 이게 베트남입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손 잡고 있는 우리는 오히려 중국한테 기대려고 하죠.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과 미국과의 국가 간의 경쟁력, 중국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미국과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분간 우리 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까지는요. 그리고 저는 베트남, 그리고 몽골, 그 다음에 오탕국이라고요. 중앙아시아의 국가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견제를 합니다. 왜? 중국 경제권에 들어가는 것을. 거긴 자원 많이 나온 나라죠. 이런 나라들과 우리가 힘을 모으면은, 왜? 우리가 기술력이 있고 자본력이 그래도 더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과 힘을, 우리가 이 국가들 힘을 합쳐서 중국이 헛된 짓, 예를 들어 뭐 사드 가지고 우리 뭐 경제 제재 한다든지 한다면은, 자, 우리 같이 대항하자. 이런 국가의 전략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한국의 지도자들이 큰 틀에서 국가 전략, 정말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란 저 무서운 국가와 버티기 위해서, 싸워나가기 위해서는, 또 같이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데, 우리 국가 지도자들 가운데서는 이런 전략적 지도자들, 전략적 사고를 하는 지도자들이 있는 것인지 전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가 지도자는요, 하루에 수차례씩 지구본을 보면서 세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한반도 운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전 세계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자, 우물안 개구리는요, 바다가 있는 줄 모릅니다. 우물안 개구리는 바다 자체를 몰라요. 한국의 좌파 우물안 개구리들, 세상을 한눈으로만 보는 이런 우물안 개구리들, 이들이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세계 전략 모릅니다. 미국도 가보지 않은 분들이, 그런데 자식들은 또 미국 유학 보내더라고요. 대통령 해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요.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을 안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통령 되기 전에. 그런 분들이 미국을 어떻게 제대로 알고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자, 국가 운영은요, 큰 틀에서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베트남은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다. 자, 만왕님, 베트남 공산주의 사회인 맞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굉장히 열린 사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걸 고려하면서 또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같이 함께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추미애 씨, 중국 토지 공개님 좋다네요. 자, 그런 분들 중국과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사시는지요. 네. 김영자님, 바로 앞도 못 보는 세계를 보라 하심 과하신 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과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민천사님, 전략적 지도자는 이승만 대통령이 최고일 겁니다. 맞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세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은 해외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입니다. 그 당시에 논문이 굉장히 유명한 논문을 썼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박정희 대통령도 굉장히 안목이 높으신 분이었어요. 일단, 자, 우리나라 대구에서 사범학교 나왔습니다. 일본 가서 육군사관학교, 먼저 만주에 가서 만주 육군사관학교 졸업했습니다. 해외에 갔습니다. 또 일본 가서 일본 육사 나왔습니다. 또 군대 있을 때 미국 연수도 갔다 오고, 나름대로 그 시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눈이 뜨인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세계 전략, 수출 위주로 한 세계 전략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 그런 식의 국가 전략을 알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미국 한 번도 안 가본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 다시는 돼서 안 됩니다. 네. 자, 오늘 순서 제가 혼자서 한번 해봤습니다. 혼자서 1시간 10분, 1시간 5분 해봤는데요. 혼자 하려니까 역시 이야기가 연결이 안 된 부분도 있었고요. 또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수요일 날은 제가 또 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전용 작가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또 재미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하십시오. 즐거운 한 주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